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근교의 한 부유한 대감가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가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장남인 성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민과 셋째 아들 성주는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뛰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장남 성우는 어릴 적부터 글자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체질이어서 온 가족으로부터 늘 구박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놈아, 천자문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무슨 양반집 자식 맞으란 말이냐. 대감은 성우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속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같은 핏줄로 태어났음에도 둘째는 한성부로, 셋째는 의근부 도사로 출세했으니 성우만 보면 대감의 마음은 언제나 불편했던 것이죠. 성우는 25살이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었습니다. 대감과 사위라는 조건으로라도 좋은 혼담이 들어올 줄 기대했지만 성우의 미련함이 온 마을에 소문나버린 탓에 아무런 부유한 집안에서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우와 결혼한 신부는 벼슬살이에 실패한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몰락한 양반의 딸인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아버지는 딸을 대감가에 시집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대감 부부는 겉으로는 웃으며 맞아주었어도 속으로는 옥분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다. 대감 부인이 친척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옥분의 귀에도 들렸지만 옥분은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방에서 성우는 옥분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나도 이 집에서 늘 구박받고 자랐지만 당신만큼은 내가 꼭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옥분은 성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성우는 글부는 못했지만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고 자립할 능력도 없는 장남인 성우는 혼인 후 바로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이내 옥분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에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죠. 밥도 이런 식으로 짓니? 둘째 며느리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휴, 정말 비교가 안 된다. 바느질도 이렇게 엉성하기 그지 없구나. 이런 솜씨로 어떻게 마누이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성우는 아내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아직 어려서 서툴 뿐입니다. 차차 나아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싸주니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우와 옥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견디고 살았습니다. 성우는 출세하지 못했지만 마음씨는 금처럼 순수했고 옥분은 겉으로는 내성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옥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출가도 못하고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구려. 그러자 옥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방님은 이 집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에요. 말 한마디에서도 그 따뜻함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남편의 진심에 대한 고마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우와 옥분은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서로만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재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옥분이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대감가는 여전히 풍족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기와집에는 늘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 차 있었지만 그만큼 낭비도 심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은 하인들이 눅눅한 나무 토막을 그냥 버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나무 토막은 그냥 버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아, 이건 부엌에서 쓰긴 조금 눅눅해서요. 대감마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장작은 산더미처럼 많으니 굳이 말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옥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친정에서는 나무 한 조각도 아끼며 썼는데 시댁에서는 조금만 눅눅해져도 바로 버리니 속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옥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또 뭘 그렇게 아까워하시오. 그런 것들도 조금만 말리면 쓸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서 그런 걸 모으면 어머니께서 또 혼나실 겁니다. 핀잔들은 일은 애초에 하지 맙시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쓰일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부는 남몰래 버려지는 나뭇가지 딸감들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것은 뒷마당 곁에 말리고 큰 것은 적당히 쪼개서 뒤뜰 구석진 작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죠. 시어머니는 옥분이 분주하게 딸감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뭘 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참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 그런 것까지 아끼는구나. 우리 집에 딸감이 부족해질 일이 있겠니? 차라리 그 시간에 바느질 연습이나 더 하거라.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말에 옥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꾹 참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옥분이 딸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죠. 부인, 마음이 오르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시오. 난 사실 그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 그런 부인이 참 기특합니다. 성우의 따뜻한 말에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남편만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옥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딸감을 모았습니다. 봄에는 가지치기한 나뭇가지, 여름에는 비에 젖었다 마른 나무 토막, 가을에는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모아 작은 창고에 쌓아두었죠. 하인들은 옥분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두르며 만면을 많이 참 별시다. 버려진 것들을 그렇게 아끼시니 라고 말렸지만 검소한 것도 미덕이잖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옥분의 행동을 보고 영 못마땅해 하셨지만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까지 소중히 여기는 옥분의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성우와 옥분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 당신은 참 마음씨가 고우시오. 다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까지 아끼는 마음. 그런 당신이기에 내가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옥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이 옥분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니 마치 선녀 같았죠. 이렇게 옥분은 묵묵히 자신만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둘째 성민과 셋째 성주는 벼슬살이에서 성과를 거두며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그들의 생활은 점점 사치스러워졌습니다. 형님, 요즘 한성부에서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비단이 인기라 안에 치마 하나 맞춰주려 하는데 성민이 대감에게 말하자 대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셋째 성주도 아버님, 의근부 동료들과 기생집에서 시모임을 하려 합니다. 인맥관리도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했고 대감은 좋다. 좋아. 돈은 걱정하지 말고 큰 일에 힘써라 라고 응했습니다. 대감과 부인은 출세한 아들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만큼은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호에게는 달랐습니다. 성호야,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빈둔거를 셈이냐. 대감은 성호에게만 이런 말을 했고 성호는 아버지, 저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 훈장이라도 해서 집안에 눕기치지는 말 거라 라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걸 자신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안의 씀씨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성민은 새로운 한복을 해입을 때마다 값비싼 옥장 신구도 함께 사왔고, 성주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값으로만 한 달에 몇십씩 써버렸죠. 성민의 아내는 어머님, 이번에는 본가 사랑채 가구를 새로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고, 대감 부인은 즉시 찬성했습니다. 며느리 중에서도 출세한 아들의 아내를 특별히 아껴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옥분에게는 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맨날 그 낡은 치마만 입고 다니냐? 맏며느리가 그렇게 초라하면 집안 체면이 서겠니? 어머님, 이 치마도 아직 멀쩡한 거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색깔도 바래고 참 답답해. 어디같이 다니질 못하지 않느냐. 옥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 옷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끼려고 하는데도 나무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곡간을 살펴보니 쌀이 평소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죠.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수확량은 작년과 비슷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감은 씀씨가 늘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민과 성주는 자주 친구들을 본가로 데려와 술상을 차렸고, 각자의 아내들도 명목상 지인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는 좋은 쌀로 떡을 해서 나눠주고, 남은 음식들은 그냥 버리는 일이 잦았죠.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곡간이 금세 떨어질 텐데 대감은 걱정이 시작되었지만 출세한 아들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함부로 검소하게 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딸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평소보다 딸감 소비가 2배나 늘었죠. 성민과 성준의 방에는 늘 화로불이 활활 타올랐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랑채의 온도를 뜨겁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놈들아, 이제 슬슬 딸감을 아껴 써야지. 이렇게 펑펑 쓰면 겨울을 어떻게 넘기겠느냐. 대감은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지만 정작 성민과 성준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다버지, 저희가 체면도 있는 몸인데 손님들 오시는데 춥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라고 반박할까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아껴 모아둔 딸감이 생각났죠. 서방님, 우리가 모아둔 딸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성우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소? 지금 내놓으면 오히려 주워다 모은 걸 쓴다며 비웃을 테니까요. 성우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직 집안이 완전히 어려워지지 않았으니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무시만 당할 터였죠. 하지만 옥부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낭비를 계속하면 머지않아 정말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밤, 옥부는 작은 창고 앞에 서서 쌓아둔 딸감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해에 걸쳐 정성스럽게 모은 딸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햇살을 받으며 마른 나뭇가지들 특유의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쓰일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옥부는 속으로 작은 기대와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곧 현실로 다가올 예정이었죠.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오자 갑자기 폭설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 지역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추워졌고 산길과 길 가는 눈으로 뒤덮여 나뭇가지 따위를 구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감가의 곡간은 이미 이전의 낭비로 인해 쌀이 크게 줄었고 가장 큰 문제는 딸감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민과 성준의 방화로는 이제 불을 피울 수 없었고 사랑채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가족들도 두꺼운 옷을 걸치고 있어도 몸이 움츠렸죠. 어떡하냐. 이제 딸감 하나 없는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넘기겠어. 대감은 한숨을 쉴 새 없이 내쉬며 불안해했고
대감 부인과 성민 부부, 성주 부부까지 서로 타들 돌리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 예전에 아버지가 딸감을 아껴 쓰라고 하셨는데 안 들었잖아. 누가 그랬어? 형님도 비단 치마 사고 명품 장신구 사면서 낭비했잖아. 서로의 잘못을 꼬집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해결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모아둔 딸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옥분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죠. 대감 부인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너가 뭘 모았다는 말이야? 우리 집에 딸감이 다 떨어졌는데. 뒤뜰 작은 창고에 모아둔 나뭇가지들이 있습니다. 몇 해 동안 버려지는 것을 모아 말려둔 거예요. 성호는 옥분을 따라가 창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인 엄청난 양의 마른 딸감이 보였습니다. 햇살에 마른 나뭇가지들은 불을 잘 피우는 좋은 장작이었고 양으로는 온 가족이 겨울 내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이었죠. 이게 다 너가 모은 거. 대감은 깜짝 놀라며 목소리가 떨렸고 성민과 성주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재빨리 딸감을 끌고 와 화로에 불을 피웠고 곧 차갑던 방과 사랑채가 따뜻해졌습니다. 몸이 움츠렸던 가족들은 이제 안도하며 숨을 돌렸고 추위로 인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옥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분아, 정말 미안하다. 예전에 너를 못마땅해 했고 내가 모으는 걸 비웃었어. 이제야 알겠다. 내가 아끼는 마음, 검소한 마음이 이 집을 구했구나. 대감 부인도 옥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도 잘못했다. 너를 구박하고 찬물을 끼얹었는데 정작 너가 이 집을 구해줬어. 정말 죄송하다의 성민과 성주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형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치스럽게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앞으로는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옥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성호는 옥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 마음씨 덕분에 이 집이 살았어. 그 이후로 대감과는 과거의 사치스러움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민과 성주는 벼슬길에서도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꼈죠. 대감 부부는 옥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는 온 가족이 옥분을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 안에 숨겨진 재능을 모르고 있었지만 단순한 검소와 배려라는 마음씨로도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한양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검소는 명예의 근원지라는 말과 함께 성호와 옥분의 이야기가 후세에 남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노력과 마음씨가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서 많은 이가 배웠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고 그 해의 겨울은 왕년보다 훨씬 더 추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강은 꽁꽁 얼어붙어 바닷길처럼 단단해졌고 지붕기와 위에 쌓인 눈은 한자 높이를 넘어가는 등 극한의 추위가 온 지역을 뒤덮었죠. 이에 따라 대감가에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딸감의 양도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딸감 창고를 살펴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창고에 쌓여있던 딸감이 이미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올해는 추위가 유난히 심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쓰였나 봅니다. 관리인이 변명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근부 동료들이 내일도 저희 집에 오기로 했는데 방이 추우면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셋째 아들 성준이 대감에게 말하자 대감은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차라리 어디 기생집을 가거나 너네 집으로 모이거라. 언제까지 본가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집으로 쓰여야 하느냐? 아이고 아버님, 딸감이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체면을 좀 생각해 주세요. 결국 대감은 모시겨 급하게 딸감을 사오라고 지시했지만 하필 그해 겨울은 온 동네가 딸감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감 값은 평소의 2배로 치솟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구하기 쉽지 않았죠. 대감이 이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성민이 한성부에서 공금을 잘못 처리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상관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3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잠시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민이 풀이 죽은 표정으로 말했고 대감은 얼마나 필요하냐? 라고 묻자 한 50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50은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대감은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결국 돈을 내어주었죠. 하지만 이어서 성준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기생집에서 노는 와중에 다른 양반과 말다툼이 격렬해져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고 이를 조용히 넘기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평온하게 해결하려면 30만이 필요합니다. 대감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들 때문에 총 80이라는 금액이 나간 셈이었고 그동안 장마가 길어 벼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터라 이는 더 큰 타격이었죠. 쌀값은 급격히 상승했고 대감가의 곡간도 빠르게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부족하나 싶더니 이젠 정말 쌀도 딸감도 거의 없구나. 대감이 곡간을 살펴보며 한탄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듬 봄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양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그럼에도 성민과 성준은 자신들의 낭비가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또 오기로 했는데요. 성민아, 요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니 조금 자제해야겠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가난했다고 그러세요? 성민은 아버지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대한 강풍이 불어 사랑채의 기화가 많이 깨지고 지붕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운데 지붕이 허물어진 곳이 생기니 긴급히 수리해야 했죠. 대감마님, 기화와 목재를 새로 구입해서 수리하려면 최소 100냥은 들 것 같습니다. 100냥이라고 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연달아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비싼 값의 딸감과 쌀을 사느라 금고는 거의 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옥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안 새끼 괜찮다. 나가보거라의 대감은 맏며느리를 다그쳤지만 옥분은 아버지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버님, 제가 몇 해 전부터 버려지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말려뒀습니다. 혹시 이번 술이나 추위 대비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옥분을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며 비웃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니 어리둥절했죠. 설마 그 보잘것없는 나무토막 몇 개를 말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지만 옥분은 어머님, 그래도 한번 보시지요.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뒤뜰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순간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딸감이 천장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몇 해 동안 옥분이 정성스럽게 말리고 다듬어 보관한 나뭇가지들이 산더미처럼 펼쳐져 있었죠. 마치 최근에 구입한 새 딸감들처럼 상태도 좋고 양도 풍부했습니다. 이게 다 너가 모은 거? 대감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물었고 옥분은 몇 해 전부터 버려지는 것들이 아까워서 여가 시간마다 분주히 말리고 쌓고 또 말리고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버려졌던 것들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모두 할 말을 잃었죠. 그날 밤 온 집안이 긴장감 속에 뒤덮였습니다. 대감은 옥분이 모아둔 딸감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옥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리고 다듬어둔 덕분에 시중에서 파는 딸감 못지않은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번 겨울을 충분히 넘길 수 있겠구나 대감이 감탄하며 말했고 옥분은 조심스럽게 추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장터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딸감 값이 정말 높아졌어요. 대감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옥분의 말이 맞았죠. 그해 겨울의 딸감 값은 평소의 2배로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아내의 지혜와 먼저 보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겠소? 정말 대단합니다. 서방님,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서방님께서 항상 저를 믿어주셨어야 가능했던 일이죠.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대감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호와 옥분은 함께 딸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호가 딸감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인, 이 나무 참 단단하고 결이 고르네요. 그러게요. 제가 모을 때도 이런 단단하고 결이 좋은 나뭇가지들만 골라서 모았거든요. 성호는 나무 토막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천연적인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인, 이걸로 무엇인가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작은 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제품들은 딸감 그대로 팔 때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옥분은 남편의 말에 살짝 고개를 갸우었습니다. 성호가 이런 제작 능력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께서 그런 걸 만들 수 있으세요?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머릿속으로 모양이 그려지고 손에 익을 것 같아요. 성호는 재빨리 도끼와 자기를 가져와 나무 토막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이 생각보다 능숙했고 며칠 뒤에는 작고 튼튼한 나무상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투박하긴 했지만 실용적이고 견고했죠. 어머나, 서방님이 이런 재능이 있으셨다니 옥분이 감탄하며 말했고 성호는 이 성과에 힘입어 더욱 많은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릇, 젓가락, 아이들 장난감까지 손에 닿는 대로 이것저것 깎고 다듬었죠. 성호가 만든 물건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무결을 살린 자연스러운 멋과 튼튼한 품질이 돋보였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옥분이 제안하자 성호는 제가 만든 게 정말 팔릴까요? 라고 불안해했지만 옥분의 격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충분히 팔릴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정직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뒤로 성호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루는 소리가 계속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마지가 갑자기 웬 목수 일을 하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헛짓거리지 뭐라고 비웃었지만 직접 물건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정말 튼튼하네. 이런 상이면 오래 쓸 수 있겠어. 대감도 아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야,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이야. 글른 못해도 손재주만큼은 남다르구나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서 성호의 얼굴이 환해졌죠. 한편 성민과 성주는 형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목수질이라니 양반이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거요? 맞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알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지만 옥부는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서방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서방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부인 덕분에 용기가 납니다. 성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 마치 봄바람에 꽃이 피어나듯 그의 마음에도 희망이 싹트고 있었죠. 그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것이 집안을 구할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성호와 옥부는 처음으로 장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옥분이 모아둔 딸감의 일부와 성호가 만든 목제품들을 술래에 가득 싣고 출발했죠. 성호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 정말 팔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만든 물건들은 정성이 가득해요. 분명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터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보니 주변 상인들이 파는 화려하게 칠을 한 가구들, 정교하게 조각된 장식품들 사이에서 성호의 물건들은 소박해 보였습니다. 이런 우리 것들이 너무 투박한 것 같아요. 성호가 위축되자 옥분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방님, 화려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용적이고 튼튼한 것도 분명 가치가 있어요. 곧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였어요. 상 얼마예요? 5냥입니다.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아저씨는 다른 데서는 3냥에도 파는데 라고 말하며 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무결이 정말 고르긴 하네요. 이음새도 틈이 없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나 봅니다. 다른 곳 물건 들은 것만 번지르지 이렇게 속까지 튼튼한 건 드물어요. 5냥이면 오히려 싼 편이네요. 아저씨는 흔쾌히 돈을 주고 상을 사갔고 성호와 옥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첫 물건이 팔렸어요. 이것 보세요. 서방님, 역시 좋은 물건은 알아보는 분이 계시네요. 그 후로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젓가락 참 좋네요. 나무가 단단해서 오래 쓸 수 있겠어요. 어쩜 이렇게 결을 잘 살리셨어요. 아이 장난감으로 딱 좋겠네. 모서리도 둥글게 깎아서 안전하네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지면서 성우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그의 특별한 점은 다른 상인들과 달리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나무결에 작은 흠집이 있어요. 값을 조금 낮춰 드릴게요. 그런 사소한 점까지 말해주시네요. 요즘 장사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 드물어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속이고 장사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성호의 솔직한 태도에 감동한 손님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사갔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서편장터에 정직한 목수가 새로 나왔대. 물건도 튼튼하고 가격도 정당하다더라. 며칠 후 성호와 옥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이렇게 많이 벌 줄은 몰랐어요. 서방님의 정직함과 실력이 알려진 덕분이에요. 하지만 성민과 성주는 여전히 형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형님, 장터에서 장사를 하셨다고요? 성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고 성호는 그래, 직접 만든 목제품을 팔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양반이 장터에서 팔다니 앞으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성준도 거들었죠. 맞아요. 친구들이 알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지만 대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15 정도입니다. 15이라고 대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15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장사 수완이 있을 줄이야. 대감은 성민과 성준을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들이라도 형을 본받아라. 체면 차릴 것보다 실속과 정직을 생각해야 한다. 성민과 성준은 아버지의 비판에 불만스러웠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죠. 한편 옥부는 시어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번 돈으로 쌀도 좀 사고 사랑채 수리비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만 했던 맏며느리가 실제로 집안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성호가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성호와 옥부는 서로 손을 마주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댁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기쁨이 컸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성민과 성준의 낭비는 여전히 이어졌고 집안이 직면한 진정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대감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더 강한 장마가 이어졌고 강수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자 필지에 심은 작물들이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올해 수확은 완전히 날아가 버릴 텐데. 대감은 밖을 보며 한탄했고 관리인도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대감마님, 저녁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면 논과 밭이 모두 침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주변 마을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을 때 대감가의 농지도 예상대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벼는 물에 잠겨 시들어졌고 두류와 채소들도 썩어버려 거의 남지 않았죠. 이제 진짜 망했어. 올해 수확이 없으면 내년까지 버틸 수 없을 텐데. 대감은 곡간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남은 쌀은 겨우 한 달도 버티지 못할 양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쌀값이 폭등했고 돈이 부족한 대감가는 새 쌀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성민과 성준도 이제야 집안이 정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난해지면 어떻게 살아가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성민이 패닉에 빠졌고 성준도 그래도 친구들과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요. 어쩌다가도 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대감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이때 옥분이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서방님과 제가 장터에서 팔던 목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 판다면 쌀값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순한 상이나 그릇뿐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류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성호도 이어 말했습니다. 부인 말이 맞아요. 저는 이제 나무 작업에 익숙해졌고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용적인 가구는 잘 팔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대감은 고민 끝에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그럼 님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거라. 이제 이 집은 님은에게 바란다. 성우와 옥부는 감사히 받아들였고 더욱 열심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새로 구할 수 없는 나무 대신 집안에서 버려지는 나뭇가지나 오래된 가구를 해체해서 재료로 사용했고 옥부는 디자인을 참고하며 실용적인 제품을 고안해 주었죠. 이 의자는 앉기 편하도록 등받이 각도를 조절해 봤어요. 이 책장은 작지만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쓰기 딱 좋을 거예요. 두 사람의 협력으로 다양한 목제품이 탄생했고
장터에 내놓자 예상보다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가구 정말 실용적이네요. 사이즈도 작아서 좁은 집에도 딱 맞아요. 값도 합리적이고 튼튼해 보이는데 다음에 또 사러 올게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 양반가에서도 성우의 작품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은설 서방님의 목제품이 정직하고 튼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도 필요해서 왔습니다. 성호와 옥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했고 버러들은 돈으로 쌀과 생필품을 구입해 집안을 버텨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옥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옥분아, 신고했어? 이 집을 구해준 건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며 마음을 열었죠. 대감도 성호에게 성호야, 아버지가 예전에 너를 잘못 알았다. 글 공부 못해도 내가 가진 정직함과 손재주가 이 집을 구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성민과 성주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형수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집안을 구했고 자신들은 오히려 놀고 먹고만 살았다는 죄책감을 느꼈죠. 형, 죄송합니다. 예전에 너를 비웃고 구박했어? 이제부터 우린 형을 본받아 노력하겠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였고 성준도 그래요? 체면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요. 형과 함께 도와드릴게요. 성우는 제재들의 변화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 함께 노력하면 어렵다고 느끼는 건 없을 거야. 이후 성민과 성준도 성호와 함께 작업에 참여했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도왔습니다. 성민은 물리에 능해서 판매 계획을 세우고 손님과 구통했고 성준은 체력이 좋아 재료를 모으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죠. 가족들이 하나가 돼 함께 노력하자 대감가의 상황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성호의 목제품은 한양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정직한 목수 성호의 작품지라는 평판이 나돌면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단결된 가족이 되었고 성호와 옥부는 자신들의 재능과 정직함으로 인생을 뒤바꾸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호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제품은 값을 매겨도 사람들이 기다리며 구매했습니다. 대감가는 다시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이제는 과거의 사치와 낭비를 버리고 검소하며 겸손하게 살았죠. 이 이야기는 후대로 검소와 정직이 가족을 구한다는 교훈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민이 관청에서 또 다른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파직당했습니다. 이번 실수는 복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큰 문제였죠. 아버지, 저는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민이 울분을 토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민아, 이제 어찌할 셈이냐? 일단 한양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겠다. 대감이 긴장한 표정을 짓고 말했지만 성민의 나쁜 소문이 퍼진 탓에 어느 관청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친구들과 사치스럽게 어울리며 빚까지 지고 있었기에 아버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라고 긴급히 돈을 달라고 했죠. 얼마나 빌렸느냐? 백양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어졌습니다. 백양은 당시 평범한 집안의 1년 살림비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준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의근부에서 동료와 심한 다툼이 발생, 결국 좌천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 지방에 내려가려면 이사 비용과 정착비가 필요해요. 또 얼마나? 50냥 정도입니다. 성준이 말하자 대감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 아들 때문에 벌써 150양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이 뒤에 있었습니다. 대감이 그동안 해결책으로 삼고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한양의 상단에 돈을 맡겨 이익을 얻으려 했는데 그 상단이 갑자기 부도가 낸 것이죠. 대감님, 상단주가 야반주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고 대감은 얼마나 손해를 본 거냐? 라고 묻자 200냥 정도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이번 달에만 350냥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나간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대. 대감 부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평생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재난이 닥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더욱 심각한 것은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감이 사업 투자를 위해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이 사업 실패와 함께 일제히 독촉받는 상황이었죠. 대감마님, 약속하신 날이 지났습니다. 언제 갚으실 건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곧 마련해서. 이미 2달이나 기다렸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아들들이 돈을 꽤 잘 벌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해서라도 주셔야지요. 빚쟁이들은 심지어 대감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집과 땅은 물론 집안의 가구까지 가져가겠다고 말했죠. 온 집안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민과 성주는 어쩔 줄 모르며 매일 본가에 들렀고 대감 부부는 밤새 잠을 설치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성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번 돈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됐다 말아라. 대감이 속절없이 말했지만 성호는 단호히 이어갔죠. 장터에서 물건을 팔아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성호가 내놓은 금액은 60냥이었습니다. 몇 달간 성실하게 장사해서 꾸준히 모은 노력의 결실이죠. 성호야, 고맙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버지, 그리고 옥분이 모아둔 딸감과 각종 물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팔면 상당한 돈이 될 겁니다. 성호의 말에 이어 옥분이 오랫동안 모아둔 딸감은 물론 집안에서 흥청망청 버리던 장신구들, 비단들, 그 외 각종 소품들을 모두 모아보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몇 해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둔 덕분에 장터 전체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통망과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성호의 말에 온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장남이 위기의 순간에 나서서 집안을 구하려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죠. 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몰라봤구나. 아버지, 저야말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이자 대감은 아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옥분도 남편의 곁에서 눈물을 훔쳤죠. 그동안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호 부부가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온 집안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성호와 옥분은 새벽부터 딸감을 정리해 장터에 내다 팔았고 성호가 만든 목제품들은 연일 완판되었습니다. 집에서 잘 쓰지 않던 비단들, 각종 물품들, 심지어 다른 며느리들의 안 쓰는 장신구까지 모두 장터로 향했죠. 양반가의 고급 물건들이 좋은 가격에 팔린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보, 정직한 목수가 서편 장터에 있다면서? 물건도 튼튼하고 가격도 정당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요. 성호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무엇보다 손님들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태도가 깊은 신뢰를 얻었죠. 어느 날 한 부잣집 마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수님, 이번 달에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가구를 모두 새로 맞춰주실 수 있나요? 상과 장롱, 반지꼬리까지 모두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주문만으로도 100양 넘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밤낮 없이 일했고 옥분도 남편을 돕기 위해 나무를 다듬고 사포질까지 해주었죠.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솟는다. 성우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여겨졌던 자신이 드디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기쁨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민과 성준도 형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교만했고 진짜 집안을 지키는 건 형님이셨어요.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성준도 이제부터는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후 성민은 글씨를 잘 쓰는 장점을 살려 성우의 물품에 붙일 펜매를 만들었고 성준은 한양의 인맥을 활용해 좋은 고객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형님, 의근부 동료가 새 집을 지었는데 가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이냐? 고맙다. 형제들이 화합하니 일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호가 벌은 돈과 옥분이 모아둔 딸감을 판 돈으로 모든 빚쟁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죠. 정말 너네가 모두 다 갚은 거냐? 대감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고 성호는 네, 아버지. 이제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온 집안이 환호했고 그날 저녁 대감은 가족들을 모두 모아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붙잡고 있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다. 옥분아, 너도 고맙다. 그때 너가 땔감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시어머니도 옥분의 손을 잡으며 옥분아, 미안했다. 그동안 너를 몰라봤구나 라고 사과했죠.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 집의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옥분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 후로 대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세와 낭비를 버리고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성우는 한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목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옥분은 딸감으로 시댁을 살린 현명한 며느리로 소문이 나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죠. 몇 년 후 성호 부부에게는 뒤늦게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뛰어났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와졌죠. 우리 손자도 참 영특하구나. 대감이 손자를 안으며 흐뭇해했고 성호는 아버지, 이 아이도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진짜 소중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한때 공부만이 전부라고 속여왔지만 사람의 재능은 저마다 다릅니다. 무시할 사람도 버릴 것도 없는 법이에요. 옥분이 모은 딸감 하나하나가 집안을 구했고 성호의 손끝에서 희망이 피어났듯이 말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풀뿌리도 삶을 살리는 약이 되듯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보물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법이니까요.